폴란드가 한국에 푹 빠졌습니다. 지난 8월 15일 폴란드의 국군이날 행사에서 한국의 천무아흑표 그리고 FA-50을 공개하며 자국안보의 핵심 무기로 한국산 무기를 소개했습니다.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러시아의 협박에 대응해 자국이 보유한 최첨단 전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 무기가 등장한 것인데요. 이처럼 동유럽의 대표국가 폴란드를 시작으로 동유럽 여러 나라들이 우리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유럽의 전통적인 강호 독일과 세계 최강 미국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는 여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차입니다. K2 흑표는 가격과 성능에서 독일과 미국의 최신의 전차와 필적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에 대응이라도 하듯 미국과 독일이 각기 첨단 전차를 내놓으면서 역시 한국은 미독에 비하면 한수 밀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한국 역시 각국의 전차에 맞서 강력한 차세대 전차를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과 독일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를 상세히 분석하고 그 대항마가 될 한국의 차세대 전차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지난 수일 동안 러시아의 선전선동가 솔로비오프는 폴란드를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폴란드가 다시 한번 패망해 분열될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 것인데요. 그가 날뛴 이유는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대규모로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도입하며 군비 확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력이 계획대로 갖춰진다면 폴란드를 위협하던 벨라루스가 역으로 폴란드의 침공을 걱정해야 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 폴란드 국방부 장관 블라슈차크는 무려 700대 K9 기반 중장갑차와 400대의 K151 현마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중 700대의 중장갑차는 우리 군이 보유한 K21의 수량보다 많은 숫자로 웬만한 중견국의 장갑차 전력을 모두 합하더라도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엄청난 규모의 전력입니다. 일각에서는 레드백이 수출됐다는 오보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K9의 파워팩만을 채용한 레드백과 달리 K9의 차체를 거의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폴란드가 확보한 K9 자주포의 차체 제작 능력을 활용해 K9 기반 중장갑차를 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K9의 우수한 차체가 드디어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K9 기반 중장갑차와 함께 K151 현마 400대의 수출까지 결정됐습니다. 폴란드 측은 현마를 수색 정찰에 이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최근 폴란드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산 무기로 자국의 전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 등 동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한국산 무기 도입 혹은 추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 방위 산업의 전성기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강한 법이듯 방산 수출 호조의 뒷면에는 아직 손봐야 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차세대 무기체계에 대한 준비입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요즘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잘 먹히는 무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선진국의 무기와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면서 제한적인 수준의 기술을 이전해주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 정치역학적인 문제를 제외한다면 무기를 살 때 한국산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수년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독일로 대표되는 군사강국들의 신무기들 때문인데요. 과거 세계 무기 시장을 장악하며 갑질을 일삼던 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최근 들어 새로운 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급격한 성장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방산업계 후발주자들과 최대한 격차를 벌리기 위함인데요. 이런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전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해도 전차 무용론이 등장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 했지만 전차는 2023년 8월 현재까지 여전히 전장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세계적인 수요도 상당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폴란드뿐만 아니라 최근 K9을 도입한 루마니아는 K2 흑표 추가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다수의 중견국 내지 지역 강국인 나라들도 자국의 구식 전차 전력을 교체하려 합니다. 이들이 교체하려는 것은 주로 동구권에서 생산된 T-54, T-72 등의 구식 전차인데요. 이 수요가 정말 막대해서 한국은 물론 미독프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성비 좋은 3.5세대 전차인 흑표에 비해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선진 강국들의 현역 무기로는 3.5세대 흑표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독프는 각자 새로운 전차를 내놨습니다. 4세대 전차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나 기존 3.5세대 전차보다는 확실히 강력해진 3.75세대 혹은 3세대 후기형이라 불릴만한 전차를 공개한 겁니다. 이 3세대 후기형 전차는 크게 세 가지가 같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사가 만드는 KF-51 판터와 독일 KNDS, 프랑스 넥스터사가 합작해 개발하는 EMBT, 그리고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 GDLS가 개발한 에이브람스 X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 컨셉이 공개된 에이브람스 X는 M1 에이브람스의 후신으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름만 비슷할 뿐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장전수가 있던 기존 전차와 달리 무인 포탑을 채용해 3인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에이브람스 계열 전차 중 승무원이 줄어든 첫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무인 포탑을 채용하면서 포탑의 크기를 줄여 피탄 면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 역시 변경됐습니다. 전방에 연료 탱크를 제거하고 승무원 구획을 일렬로 설치해 승무원들의 전투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무장과 센서 체계에서는 더 큰 혁신을 이뤘습니다. 먼저 상부에 설치되는 소형무인 기관 총탑인 RCWS가 기관 포탑으로 대체됩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가 사용하는 저반동 30mm 기관포인 M230을 RCWS용으로 개조해 탑재하는데요. 이를 통해 지상전에서 보조화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배의 폭탄에 대한 강력한 대응력을 확보했습니다. 배의 폭탄, 그러니까 자살 드론이 등장은 최근 들어 전차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수킬로그램의 화약을 탑재한 배회탄은 대당 100억 원이 넘는 최신 전차를 일격에 격파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누비다 장갑이 얇은 전차의 상부를 타격할 수 있는 타버텍 능력 때문인데요. 30mm 기관포는 이런 배회탄에 대한 저지 능력을 한층 강화해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세대 후기형 전차들은 고성능 밀리미터파와 레이더와 레이저 쪽에선 자외선 센서를 장착해 배회탄과 타버텍이 가능한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감지, 하드킬 체계로 요격할 수 있도록 능동방어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에이브람스 X 역시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그래서 무인 포탑의 사면에 레이더와 각종 센서가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360도 전방위에서 쏟아지는 위협을 완벽히 차단하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더 있습니다. 에이브람스 X는 멈티 기능을 이용해 여러 발의 배회탄과 지상형 무인 전투 차량 유지 부위를 편대처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배회탄의 경우 차체에 3발의 배회탄 또는 정찰 드론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경량형부터 중장갑형까지 존재하는 RCV 무인 차량이나 TRX 브리처와 같은 무인 플랫폼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중 TRX 브리처의 위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배의 폭탄인 스위치 블레이드 300-600을 무려 48발이나 탑재합니다. 만약 한 개 전차 소대에 TRX 브리처 한 대가 붙을 경우 에이브람스 X 한 대당 3발씩 총 12발과 브리처에 내장된 48발의 스위치 블레이드를 더해 총 60발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량의 배회탄을 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두꺼운 장갑에 의지해 적진을 돌파하는 목적으로 쓰이던 전차가 특정 구역의 모든 적 세력을 핀포인트로 저격할 수 있는 특정 구역, 이른바 킬박스를 생성하는 핵심 체계로 기능하게 됩니다. 기존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군대는 살상 구역인 킬박스 안에 갇힐 경우 60발의 배회탄에 일방적으로 얻어맞느라 정작 에이브람스 X는 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기능은 KF-51 판터와 EMBT에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3.5세대 전차로는 3세대 후기형 전차를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격파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인기로 정찰하고 배회탄으로 타격하는 3세대 후기형의 타격 범위가 사실상 비가시선 NLOS에서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2 흑표만으로는 미래방산 시장에서 미독프 3국기 무기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에이브람스를 개조한 미국이나 르클레르의 차체와 레오파르트의 포탑을 합친 EMBT, 레오파르트2의 추가 장갑과 130mm 포 등을 장착해 크기를 키운 KF-51 판터처럼 K2 전차를 대대적으로 개량하거나 혹은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전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떤 전차를 골라야 우리 방산과 국가안보에 유리할까요? 이에 대해 답변하자면 아무래도 차세대 전차의 개발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3세대 후기형 전차에 숨겨져 있는 약점들 때문인데요. 첫째, 3세대 후기형 전차들은 무인기 운용과 각종 첨단 센서 운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차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전차와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전 능력을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구동계의 문제가 큰데요. 에이브람스 X는 엔진과 발전기 그리고 배터리를 병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을 추구하고 있으나 아직 구동계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차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회탄 이운용과 수십 대의 카메라를 이용한 입체적인 전장구현, 무인포탑 등 좋은 건 다 때려박았지만 갈수록 더 정교하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체계가 추가될 것을 고려할 때 기존 구동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K2의 개량형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전이나 하이브리드 추진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된 K2를 아무리 마개조해봤자 완벽한 4세대 전차에 비하면 아무래도 한 수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개발이 쉽다고 K2 개량형에 집중하다 보면 개량형이 나왔을 때 4세대 전차가 등장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러므로 한국이 전차를 개발한다면 4세대 전차로 개발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직 4세대 전차의 표준이 될 전차가 등장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세대 전차를 개발한다는 것은 이전까지 강대국이 만든 무기를 모방만 하던 한국에게 큰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방 각국이 보여준 3세대 후기형의 장점과 문제점을 잘 분석해 전차를 개발한다면 오히려 3세대 후기형 전차 개발에 신경 쓰느라 4세대 개발에 소홀했던 미도프 3국을 제치고 한국이 세계 최초로 4세대 전차를 개발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방산시장의 동향부터 세계 각국이 내놓은 신형 전차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